고린도전서 13장, 14장입니다. 14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고 끝내는 게 이제 우리의 관습입니다. 교회적 관습인데 대부분은 맞습니다. 아멘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죠? 읽으시면서도 불편하셨잖아요. 불편하시면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와 여성입니다. 순서를 바꿔도 돼요. 여성과 교회입니다. 과연 교회에서 여성들은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계시지요. 교회에서 여성들이 없으면요, 교회는 큰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립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교회가 어떤 조직 체계만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 같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정이 넘치는 곳이고 많은 은혜를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자들이여 잠잠하라. 교회에서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부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부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으로 당선된 때가 1학년 겨울방학이었죠. 한 12월쯤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회장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우리 고등부 1, 2, 3학년 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 3학년 형 이름도 기억해요. 손준호라고 그 준호 형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이야기해요. 야 동석아 일로 와봐. 그래서 2년 선배 형이죠. 그래서 예 형님 그러니까 너 있잖아. 너 이제 회장 됐잖아. 회장 됐으니까 다른 거는 다 우리가 다 도와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네가 해내야 돼. 그게 뭐냐면은 여자들을 아주 잡아야 돼. 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성경 말씀이다. 이 불변의 진리가 있으니까 여자들이 뭐라고 하면은 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학생들을 제압을 해라. 알았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우리 여자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고등학생, 남학생, 청소년인데. 근데 그 형의 이야기를 듣고 고등부 회장의 임무를 이제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자주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회장을 계속 제일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우리 여학생 동기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들이 저를 어마어마하게 괴롭혔어요. 뭐 하나 계획할 때마다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막 반대를 하고 막 회방을 놓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저를 도와줬던 분들은 누구겠어요? 남자들이에요. 저희 동기 남자애들이 저를 잘 도와줘가지고 회장 역할을 아무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이 한편으로는 참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언제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성에 대한 이러한 편견을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경험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그렇게 원수 같던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친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친해졌을까요? 공동의 적이 생긴 겁니다. 공동의 적은 뭐예요? 대학교 입시였던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사회적으로 아직 이게 충분한 기회가 많았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형편상 대학을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여학생들은 야, 여자가 무슨 대학이냐? 이 표현이 저희 때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갈 것이냐, 취직을 할 것이냐, 이것을 계속 고민하는 여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고등학교 졸업하는 19, 20이잖아요. 19, 20살에 취직해서 사회활동하면서 돈을 번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단 경험이 미숙하고 젊고 어리고 그리고 사회가 좀 무시무시한 면도 없잖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진로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친해지더라고요. 지금은 아주 친하게 만나요. 오랜만에 만나면 야 동서가 하면서 목사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만나서 어떻게 지내냐, 뭐 남편과 아내와 관계는 어떠냐, 애들은 잘 크냐, 또 우리 중에 몇 명은 또 자녀를 이제 출가시키면서 결혼 축하도 해주고 하는 그런 좋은 관계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구분하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왜 이런 걸 기록해 가지고 성경적으로 혹은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당연한 진리처럼 우리가 읽도록 만들었습니까? 이게 진리입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진리에 가까운 핵심 가치가 들어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여자와 남자로 구분한 것은 바울의 어마어마한 실수였다고 봅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오늘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12장 말씀에 보면요. 구원의 은혜가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오게 됩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쓴 것으로 여겨지는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런 유사한 표현을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고 거기다 남자나 여자나 이런 표현을 써요. 고린도전서를 쓸 때하고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이 이미 변화하였습니다. 이 여성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아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바울의 여성적 편견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실제로는요 1년 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남자나 여자나 하는 표현을 쓰면서 남성과 여성에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여성들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혼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요, 미국의 기독교인들, 특히 미국의 기독교 여성들, 또 그 중에서 기독교 여성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바이블이라고 해서 여성주의자 성경을 따로 작성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셀렉션이죠. 성경에서 일부 구절들을 모아놓은 유민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유민스 바이블의 관점에서 보면요, 바울은 정말 나쁜 남성주의자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여성 운동가들은 이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적으로 여성들을 억압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성들에 대하여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교회 기득권과 특히 기독교적 사회 국가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서는 이 남성들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구절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우리 사회와 교회가 남성 중심적, 남성 기득권주의를 많이 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한 것이 여성주의 운동가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천대받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인권을 살리기 위하여 애를 써서 지금 우리 시대를 이루어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핵심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3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남편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물어봐라 그런 뜻의 키워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여성들에게 잠잠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배우지 않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배움을 가지고 그 자기의 깨달음 속에서, 올바른 깨달음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읊어대면서 교회에서 분란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조용히 하라가 핵심이 아니고요,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바울이 안 하셨어요. 혹은 못 하셨어요. 그분의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배워서 말씀하셔야 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이야기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학생들의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요, 여학생들이 같은 연령일 때 키도 더 크고요, 힘도 세고요, 지혜도 더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가면요, 1등 뭐 2등 막 등수를 이거 한다면은 여학생들이 대부분 앞부분에 있습니다. 남자들은 찌질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1, 2, 3학년 할 때는 찌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변화하는 시기가 있는데 한 3, 4학년쯤 되면서부터 남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여학생들이 조금씩 뒤로 뒤처지는 현상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학자들의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그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교과목 이외에 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자유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에 의도치 않으면서도 사회적 가치관을 전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정에도 있고요, 학교에도 있고요, 더 심하게는 우리 사회 전체에 그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히든 커리큘럼이에요. 우리 사회적으로 경험적으로 학습되어서 전수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거죠. 뭐예요? 야, 남자가 그거밖에 못하냐? 야, 더 잘해봐. 힘내. 여자한테 지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또 여학생들에게는 야, 여자가 암탉이 울면 그래 그 남자 이겨먹어서 뭐 하려고, 이런 식의 사회적 언어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남자들은 더 잘하도록 격려를 받고 여학생들은 잘하는 것도 못하도록 장애물을 자꾸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 영향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사춘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3, 4학년, 5학년 이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해서 이때가 이제 추상적 사고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여학생들에게는 주눅들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남자들은 자꾸 북 돋아주고 용기를 더해주는 그런 격려가 많아지니까 남자들은 자기의 능력을 더 발휘하려고 더 끌어내려고 하는 가르침에 많이 노출되고요. 여학생들은 자기 능력을 발휘하다가도 그걸 발휘하지 못하게는 움츠러드는, 그럼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하는 그런 자기의 꿈을 축소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만드는 현상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추상적 사고, 피아제의 이야기하면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는 이런 시기에 등장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불편한데 여성들이 계속 사회에 순응하면서 일종의 억압 구조 안에 성장하게 된 거죠. 반대로 남성들도 자꾸 억압 구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만 하고 싶은데 더 많이 하래요. 더 열심히 하래요. 더 해내래요.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모두 고통스러운 사회문화적 환경에 직면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특별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여성들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뭐 드보라 같은 분이 좀 위대한 여성이었던 거죠. 그 외에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다 수능적인 여성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남성들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 특히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중에 다수가 여성들이었습니다. 역사적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 활동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사사시대에 등장한 드보라 외에도 적군을 말뚝으로 죽이는 일을 한 그런 여성도 있었고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도 있었고요. 수많은 굵직굵직한 상황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 여성들이 존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여성들이 많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가르침, 체계적인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언어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표현들이 올바른, 좋은, 격려하는, 북돋아주는 그런 교육적 언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좌절시키고 억압하고 한계를 지우고 그 다음에 퇴보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학습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한계는 교육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이야기되고 전수되는 교육적 내용들이 있고요. 남성들에게 이야기되고 전수되는 교육적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 시대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답 중에 한 가지, 유일한 해답은 아닙니다. 그 해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커리큘럼만이 아니라 히든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발견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와 같은 남성들 혹은 여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상의 언어들을 계속 많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적 언어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걸 폐기하고 더 좋은 언어들, 표현들을 연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성주의의 연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이제 배운 거, 저는 이제 그것만 울고 먹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고전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하면 여성의 인식 발달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Women's Way of Knowing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메리 벨랭키라고 하는 학자가 자기와 함께하는 제자들과 함께 여성들을 다 설문조사해서 연구한 그런 굉장히 귀한 자료입니다. 1986년에 이제 출간된 그런 책이고요. 벌써 이제 몇 년 됐나요? 40년? 40년 정도 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획기적이고 1970년대, 80년대에 여성주의 학문들이 굉장히 진취적으로 등장했던 그런 시기인데 거기에 가장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성주의 학자입니다. 그 이분의 책에 보면요, 여성들이 자기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첫 번째 단계가 침묵이에요. 왜 침묵하겠어요? 무식하니까.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말도 못하게 하니까 조용히 지내시는 분들, 침묵의 언어를 가지신 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타인의 목소리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권위자, 오소리티를 가지고 있는 남편, 더 위에는 아버지, 노인들 같은 경우는 아들,
남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삼은 여성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이죠.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우리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이건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고 확신하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남성들의 목소리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들의 목소리에도 의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직 덜 이루어진 단계죠. 그래서 오소리티, 권위자의 목소리를 자기의 지식의 내용으로 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분들이에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입니다. 공부를 했더라도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공부를 하셨는데 좋은 단계에 도달하신 분들입니다. 자기의 주관적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야, 내가 살아봤는데 이거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입니다. 내가 살아본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경험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경험이 맞았다 틀렸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에서 얻은 진리는 그럼 뭐예요? 맞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 틀렸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들은 자기의 경험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에 근거하여서 주장하게 됩니다. 여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장이에요. 주장. 우기기예요. 우기기. 왜요? 그렇게 우기지 않으면 무시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야. 자기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져야 되고요.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되고요. 우겨야 되는 겁니다. 이 개인의 경험을 근거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벨렌키의 단계에서 한 3단계 정도, 4단계 정도에 도달한 여성들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객관적 지식, 절차적 지식을 사용하는 분입니다.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뭐예요? 공부했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여기서 공부는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교육을 하신 분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적어도 대학교 교육에서는 실험하고 연구하고 인과관계를 가지고 어떤 책을 읽어서 책의 풋노트를 각 줄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훈련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 절차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연구의 시퀀스가 있어야 돼요. 순차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사용하는 분들이 학문적 단계에 이제 어떤 결과를 잘 이루신 분들입니다. 학자들이시죠. 고등교육을 이수하신 전문가, 전문직 여성들이든가 아니면은 학자들이든가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등장해서 객관적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모든 부분에 객관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인문학 전문가가 자연과학 전문가가 될 수 있겠어요? 그 지식을 조사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전문가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과학 전문가가 어떤 인문과학 전문가가 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문학자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인문학적 소양을 많이 쌓으면 가능하지만 자기의 전공에 너무 집중해 계시다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느 특정 영역에서는 객관적이고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절차적 지식, 객관적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벨렌키의 의견에서는 이제 통합의 단계로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지식을 잘 융합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면은 통합의 단계, 높은 수준에 도달한 여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누구예요? 멘토죠. 여성 리더인 거예요. 사람들을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겁니다.
주관적 경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객관적 지식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상호 융합하여서 통합하여서 활동한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벨렌키의 의견을 자세히 보면요, 이거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남성들도요, 어릴 때 잘 모를 때는요, 야 조용해, 그러면 남자들도 조용해요. 침묵의 단계를 갖게 됩니다. 남성들도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함부로 못해요. 막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다가도 좀 공부한 사람 또는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등장하면 침묵의 단계로 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는 타인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농담식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니까요,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중에 뉴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택시 기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정말 그분들은 하루에도 몇십 명씩 택시 타고 내리잖아요. 남자도 타고 여자도 타고 나이 든 분도 타고 젊은 사람도 타고 막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태우면서 대화를 하거나 대화를 안 하는 분들도 손님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람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판단과 편견이 정당합니까? 라고 하면 글쎄요인 거예요. 남자들도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 너머에 있는 것들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또 어떤 걸 많이 합니까? 요 객관적 경험을 많이 강조받는 거죠. 옛날 저희 드라마에 나왔던 게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쌍둥이인데 이란성 쌍둥이죠. 아들 쌍둥이, 딸 쌍둥이가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는 차별이 있게 되고 남성에게는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지원을 받은 그 객관적인 어떤 능력을 갖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 당시에 1960년대 뭐 그때쯤에 대학을 보내는 거죠. 소 팔아서, 논 팔아서, 밭을 팔아서 아들을 대학에 보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왜 그래요? 객관적 지식을 얻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성공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 개인의 개인적 경험과 주관적 경험을 잘 모아서 그 주인공 여성이 소설을 쓰게 되고 그 소설이 히트작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일이 드라마에서 이루어지면서 이제 후반부로 끝나게 됩니다. 주관적인 경험만으로만 우리의 세상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지식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남성들이 객관적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구성하여서 우리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사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의 일부 교단에서는 남성들만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아주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남성들 사이에 하이어라키가 있는 거예요. 말 못하는, 침묵하는 남자 목사님들,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막 이렇고는 저렇고 옛날 얘기하는 목사님들, 공부해가지고 목에 힘주고서 아는 체 지식에 자라가는 목사님들, 아주 드물게 포용적으로 사람들에게 지식과 객관적 지식과 경험을 잘 사용해서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여성들이 없죠. 우리 시대에 아무리 좋은 남성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가 왜곡되도록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두고두고 2000년간, 뭐 2000년은 아니고요, 약 100년간 욕을 먹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엔 이게 왜 타당했을까요? 여성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특히 귀부인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분란을 많이 일으킨 거죠. 돈이 있고 사회적 기득권인 남편이 있고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여성들이 그 귀족 사회에서 여성들의 어떤
한계점이 있으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공간이 교회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귀부인들이 자기의 경험적인 것은 좋은 것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약점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발생한 거죠. 그럼 그 당시에 바울이 저라면 공평하게 남자의 문제, 여자의 문제 이걸 통합해서 어떤 문제 이런 것을 이제 시도했어야 되는데 그 시대에는 그게 불가능했던 시대입니다. 교육 시스템이 안 이루어진 그런 시대예요. 지금과 같은 학교 교육은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조선 시대에 남자들만 서당을 다녔어요. 평민들도 서당을 다닐 수 있었는데 비싸서 못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니려고 하더라도 이 집안일이 많아서 못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의 자제들만 서당을 주로 다닐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감히 여성들이 서당을 다닐 수 있었겠어요? 평범한 여성들은 서당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거죠. 이 모든 일은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리나라에는 개화기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양의 문물이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들어오려고 할 때 이 여성들에 대한 인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여성주의에 대한 관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 뭐 이화학당이라든가 여성들을 위한 교육제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혹자는 친일에 의해서 일본 지배에 의해서 조선시대 사회 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부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선시대의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안에 새롭게 세워지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틀린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예요. 아직 조선이 망하기 전에 고종 황제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고종을 설득하여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여성들을 위한 교육 모임을 주관하고 있었어요. 일본에게 망하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미 그런 일들을 노력하면서 시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황제도 고종 황제도 거기에 대해서 포용력을 가지고 문호를 개방하였던 겁니다. 만약 고종 황제가 계속 그런 포용력을 했고 일본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영국 같은 입헌 군주제 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입헌 군주 민주국가가 됐을 거죠. 왕도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을 헌법에 기반해서 운용하는 그런 민주주의 체제가 되었을 거고 더욱 안정적으로 국가가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컸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 발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가 딴 데로 갔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현대 시대에 대부분의 남성들이든 여성들이든 수많은 교육과정을 거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고등학교도 거의 의무 교육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가 모든 교육 비용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필수 교육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력이 다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교육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런 교육을 받고 있었던 20대 청년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정치인들이 나쁜 건데요. 20대 청년들을 남자와 여자로 갈라치게 해가지고 그들의 표를 자기의 어떤 대통령 선거표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한 거죠. 우리 윤석열 정부 때 등장할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제 기관이 하나 늘 등장하죠. 여성가족부, 여가부가 이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페미니즘, 여성주의,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여가부가 등장한 거예요. 여성들이 역사적으로 차별받고 한계점을 갖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가부라고 하는 어떤 부처, 정부 부처가 세워졌는데 여가부가
포용적이지 못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가부가 남성과 여성을 포용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성주의적 관점에만 매몰되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주의적 평가에서 이분들이 또 무엇이 문제일까요? 객관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이 서로 잘 혼합되지 않은 거죠. 융합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경험을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남자들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 반영되지 못한 겁니다. 남자들이 철저히 배제된 그런 여성적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과거 사회가, 가부장적 사회가 남성들의 언어와 남성들의 지식과 남성들의 어떤 기득권들로만 채워져 있었다라고 보여진다면 여가부는요, 그 반대 굿부만 가지고 있는 거죠. 여성들의 지식과 여성들의 경험과 여성들의 권리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또 그렇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융합되어야지만 가장 좋은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근데 융합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융합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고등학교 2학년 때 경험이죠. 여자들을 잡아야 된다. 그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들 잡히지 않게 어떻게 돼요? 남자를 잡아야 되는 거죠. 남자를 잡는 게 맞습니까? 여자를 잡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상호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상호 협력하고 서로 대화하고 좋은 친구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저의 경우에는 대학교 입시라고 하는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친 다음에 진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인생의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가 좀 친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주는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내용은 달라지더라도 형식적인 구조에 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각 사람의 남자들이라고 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성들이라고 공부 잘하는 여성이라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모두에게는 우리 삶의 한계, 벽이 있고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가로막힌 그런 상황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뜨려야 됩니까? 유리천장을 남자들만 깨뜨려야 됩니까? 여자들만 깨뜨릴 수 있습니까? 같이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기회가 많이 가면 상대적으로 여성들에게 기회가 줄어드는 겁니다. 반대로 여성들에게 기회가 많이 가면 남성들에게 기회가 줄어듭니다. 틀렸어요. 이런 식의 평가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어떤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기득권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소외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건 남자의 여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옛날엔 그것이 남자의 여자 문제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작동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큰 틀에서 보면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도태하는 거죠. 그리고 유리천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유리천장을 직면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거기서 깨면 됩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는데도 거기에 또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걸 자꾸 봐야 돼요? 모두가 보편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쩌면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특별한 문제가 작동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포용하면서 더 중요한 사람에 관한 과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지만 행복한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는 조금 더 만족스러운 자기의 역할을 찾아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유하고 경험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게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먹고 살고 바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꾸 우리는 빠져나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요 우리는 평등해요. 그냥 얇은 막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끼리 들쭉날쭉하면서 크고 작고 뭐 이런 크고 작은 기득권과 뭐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그냥 편합니다.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관점을 획득하게 된다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 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는 교육 때문에 평등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은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교육에 늘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커리큘럼, 사회적 언어가 계속 개입되고 있기 때문에 남녀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함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지도자들, 남자와 여자들 리더들이 다 같이 많이 등장하여서 통합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들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어느 순간 고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시대를 초월하는 핵심 가치가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하는 가치관도 들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에 대한 바울의 어떤 관점입니다. 이거는 그때는 바울의 말이 맞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시대에는 틀린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우리는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못 배운 남성들이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못 배운, 배움이 없는 여성들이 문제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잘못 배운 남성들이 문제입니다. 똑같이 잘못 배운 여성들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제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변의 것들을 잘 파악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변화된 진리를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저와 같은 친절한 남성들에 의존하여서 여성주의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친절한 남성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친절한 여성들도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남성과 여성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은 없어지기는 어려워요. 불가능한 언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합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적 관점,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능력을 행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능력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리더로서 교회를 통합하고 사회를 통합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능력을 잘 발휘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